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지방직 시험에서 이제 지방세법을 이제 시험을 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그 문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어떤 그 문제의 난이도하고 좀 비슷했는데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패턴이 조금 어려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몇 가지 있었어요. 물론 그 시험,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문제의 어떤 지엽적인 사항이라든가 뭐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들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오게 돼 있죠. 뭐 그런 문제까지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뭐 100점 맞자고 하면 열심히 하면 100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직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 국가직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또 지방직을 이제 시험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방직만 만약에 뭐 1년이나 또는 뭐 2년 동안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맞출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가직을 이제 준비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 저 수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 나오는 지방세법은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각 지방세법이 있죠. 지방세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 특례법.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징수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근데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한 6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됐고 징수법에서 뭐 1문제 정도, 특례법에서 이제 2문제, 나머지 이제 11문제 정도가 뭐 지방세법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지방세와 관련된 그 세목은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1문제 정도는 충분히 다 이제 출제가 됐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의 비중이 좀 높죠. 우리가 이제 지방세 기본법은 국세기본법을 이제 봤던 분들이라면 국세기본법의 내용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론 징수법도 마찬가지예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지방세법은 깊게 들어가면 되게 많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범위가 크지 않으니까, 그죠? 거기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방세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각 지자체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은 안 나오죠, 사실은.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뭐 1문제 정도는 뭐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하나의 문제는 조금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 이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조금 맞추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탄탄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75에서 80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물어보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이 있는데 어떤 게 문제가 어렵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예문들 있죠. 1, 2, 3, 4. 여기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려면 이렇게 이제 물어봐 버리면 나머지 3개는 틀렸고 어쨌든 하나는 맞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맞는 문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 이제 3개는 이제 틀렸겠죠. 근데 공부를 이제 뭐 오랫동안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숙지가 되고 100%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문제를 맞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한 2개 정도는 쏙가낼 수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좀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건지 이게 틀린 건지 그리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당연히 이게 맞는 거다.
즉 2번 문구를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제 문구가 나오더라도 자기의 기억력을 의심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답으로 선뜻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 옳은 것들을 물어봤을 때 문제가 난이도가 훨씬 높게 느껴져요. 그리고 옳은 것을 찾을 때는 이 네 개를 다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틀린 거 찾을 때는 딱딱 읽다가 틀린 게 딱 눈에 띄면 거기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옳은 것은 맞는 거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틀린 것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그 맞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또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래서 틀렸고 이게 이래서 틀렸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 맞는 것에 대한 문구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제 골라내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생각보다는 긴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어떤 같은 내용이라도, 그렇죠? 네, 뭐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죠. 옳은 것을 찾으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고, 뭐 그 지방직을 준비를 하면서 난 지방직으로 그 공무원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지방직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국가직을 하시다가 이제 지방직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답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왜 이게 이제 정답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문구,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예문,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이 예문들을 보게 되면 다 법령에 기재된 문제, 그 문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의 어떤 문제점, 그 법령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 틀린 점, 그런 점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건데,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눈으로 익혀두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게 가능할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부족했을 때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1번에 이제 지방세 기본법상의 납세 의무 확장, 그 다음에 보충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첫 번째 이제 합병에 대한 사항인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자체의 징수금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합병에 대한 납세 의무 확장에 대한 사항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국세기본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합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상속, 그죠?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제 그 조세채권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병이나 상속이 되면 조세채권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조세채권이 상대방한테 이제 넘어가죠. 원래의 본래 납세 의무자가 없어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조세채권이 상대방한테, 즉 피상속인 그 상속인한테, 그 다음에 합병되는 그 법인한테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조세의 그 확장에 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 지방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합병이 됐을 때 그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된 법인에 대한 그 법인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그 징수금, 지자체에 대한 지방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납세 의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승계와 관련된 사항이죠. 예. 그래서 납세 의무를 진다.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사항이죠. 공유물 공동사업,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자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이 연대 납세 의무네요, 그죠?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사항들은 공유물에 대한 거, 뭐 신회사 설립, 그다음에 분할, 요 세 가지가 있었죠.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이게 맞는 내용이지만 맞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선뜻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3번을 이제 읽어보는 거죠. 해산을 할 때,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해서 체납 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해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틀린 부분이
전부라는 거죠. 2차 납세 의무. 그죠? 이 전부가 아니라 청산 같은 경우에 청산인은 분배한 금액을 한도로, 그다음에 그 청산될 때 그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부라는 게 이제 틀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문구만 딱 놓고 보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납세 의무를 져요, 당연히.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재산에 한해서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전부란 얘기는 없어요. 전부란 얘기가 있었다면 분명하게 틀렸을 거야. 그죠? 그렇지만 전부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틀린 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2번에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 서류 송달이죠.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해야 돼. 이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한 송달에서 여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경우죠. 고지와 독촉, 그다음에 그 외에 서류의 송달, 그죠? 그 외에 서류의 송달에서는 첫 번째 일단 대표자한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표자가 없을 때는 유리한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단 고지와 독촉은 모두에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단 틀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교부했을 때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된다. 서류를 송달하려고 갔는데 상대방이 안 받더라. 그럼 그걸 얘기를 적어야 되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전자송달의 전제 요건이 뭐죠? 신청이에요, 신청.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신청은 누가 신청하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에 그 장소에 송달해. 이게 문구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송달받을 장소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는데 그 송달받을 장소는 사무소, 영업소 중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문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옳은 형태로 이제 물어볼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부할 시간 짧으니까 이 부분만 정확히 해서 이 부분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특례법이나 제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집중을 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찾기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부분은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거든.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봤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 패턴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 재산세 납세 의무 과세 기준일은 언제죠? 6월 1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로 한다. 맞네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산세에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가산세 마찬가지, 국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그 지방세 세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과세 기준일을 보면 과세 기준일 이거 말고 또 나오는 게 있죠. 주민세, 그죠? 사업소분 개인, 그다음에 개인분 주민세 같은 경우에 7월 1일.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환급가산금은 양도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이제 그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한 벌금 같은 경우에 이제 1천만 원, 여기까지는 아마 벌금에 대한 내용까지는 잘 보지는 않죠, 사실은. 벌금도 뭐 2천만 원인 경우 있고 3천만 원인 경우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3번이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3번을 답으로 찍고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 이제 4개 중에 4개를 다 알면 좋겠지만 4개 중에 보다 정확한 것. 그러니까 4번은 잘 모르겠어. 근데 3번은 내가 내 기억에는 틀린 걸 알아요. 그럼 그때는 3번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억에 이게 3번이 약간 틀린 것 같아. 4번을 모르겠어. 그래서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다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시험을 봐봤으니까. 실제 시험을 보다 보면 내 기억에 이게 틀린 것 같은데 4번을 잘 모르겠단 말이야. 다른 건 알겠어요. 2개는. 자, 그렇게 되면 왠지 4번으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기억을 못 믿는 거예요. 내 기억을. 이게 이제 시험 볼 때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제 테크닉을 좀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시험 볼 때 그 객관식 문제라든가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형의 문제일 때는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기술이. 근데 그 기술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감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배짱도 필요해. 이게 실제 시험에서 자기 본인의 실력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는 분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100에서 한 70에서 60 정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와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한 70에서 80% 정도가 그렇게 될 거야 아마.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오히려 더 많은 점수를 내기도 해요. 물론 그 안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냐면 공부를 안 한 사람들. 공부를 안 했을 때 아예 모르기 때문에 찍으면 오히려 더 많이 맞는 거야. 그런 부분은 빼고.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네 번째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2년이나 뭐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 뭐 이런 것들. 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땐 3천만 원, 3년,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탁탁 기억을 해놓는 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기억을 해서 뭐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방세 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유자가 공매 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였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 매각 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 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공매 보증금 제공을 해야 되겠죠. 보증금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매수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 공매 보증금은 현금으로 하는 게 물론 당연한데 국채나 유가증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증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재산에 압류된 부분에 부부 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도 당연히 우선 매수권 가질 수 있어요. 공유자니까, 그죠? 예, 뭐 당연히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 재산이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 요구의 종기는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까지 매각 대금 중 공유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공유자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내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돈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 매각 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공유자한테 우선 매각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지 않더라. 그러면 후순위로 가야 돼요. 후순위. 그 사람 말고. 그럼 그 사람의 이제 그 후순위로 간 그 사람한테 이제 팔아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 조건. 여기서 이제 그 최고액 입찰가액. 그렇죠? 근데 그 최고액 입찰가액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매각 금액을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다. 그럼 그 위로 이제 제일 높은 자한테 이제 팔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인데 1,500. 이 첫 번째 우선 매수권자가 이제 1,500만 원 이제 제시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300만 원을 제시했다. 그럼 1,300만 원 얘한테 이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계약을 하지 않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근데 대신에 예전 가격 이상이어야 돼요. 예전 가격 이상. 즉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지방세 기본법상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 과세전 적부심사네요. 범칙사건 조사를 하는 경우에 과세이익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건 과세이익 통지를 받았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예외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 있죠. 범칙사건. 그죠? 범칙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전 적부심사는 뭐냐면 어떤 소송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조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조정은 과세관청, 여기서 이제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거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지 소송의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행정소송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죠? 근데 이 범칙사건은 이제 사건이죠, 말 그대로. 그죠? 여기서는 그냥 조정할 단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지 지금 이걸 가지고 무슨 조정을 하고 자시고 그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세이고 통지를 한 날부터 지방세 부가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범칙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3개월 이하인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죠. 근데 3개월 초과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그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이의 신청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고 그걸 다시 또 지방자치단체에 또 이의 신청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지방소비세는 어떤 거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 재원으로 사용하는 걸 지방소비세죠. 그럼 이거는 좀 독특한 게 지방세를 별도로 걷는 게 아니라 국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다가 국세겠죠. 예,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한다. 그렇죠? 그럼 그 세무서는 그 중에 일부는 국고에 집어넣고, 국고는 이제 한국은행이 되겠지. 그래 국고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어디 지자체로 이제 준다는 얘기예요. 그 지자체가 이제 지자체의 재원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얘네들이 특별징수 의무자예요. 특별징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원천징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자체 이제 납입관리자.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1% 띄워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이제 집어넣겠지. 국고니까 79%. 이게 이제 국세 재원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을 이제 찾는 거네요. 지방세의 과세 표준은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시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서 부가세의 감면, 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가산세 더해서 계산하는 세액으로 한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 물리나. 자, 여기서 보세요. 특별징수 의무자가 누구예요? 세무서죠. 일반적인 특별징수 의무자는 그 과세관청이 아니에요. 원천징수 누가 해요? 회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가산세 물리는 건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가산세를 물릴 이유가 있나 이거죠. 여기 가산세 물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오타가 났네요. 지반이 아니라 지방세법이네.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 특별시, 자치시의 부가세법에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납부하는 거니까 납세 의무자 자체는 부가세와 동일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소비세 부가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국세 예를 따르고, 그다음에 특별징수 의무자는 그 처분청으로만, 처분청은 뭐 세무서가 되겠죠. 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환급금 또는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주 평이한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의 문제들은 맞춰줄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재산세 물납 후에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에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조금 이게 맞다고 하고 넘어갔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사용되는 경우 또는 처분된 경우. 그죠? 여기서는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하고 단정을 줬기 때문에, 즉 여기서는 한 가지로만 한정을 한 거예요.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만 환급을 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 재산을 환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읽다 보면 마음도 급하고 어쨌든 시험 시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하게 되면 당연히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를 잘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일단 틀렸어요, 1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자치단체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 등으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납세 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납세 보증 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세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뭐 보증서 당연히 가능하죠. 자, 8번째. 지방세 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납기 후 과세 표준 신고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제출을 했대요. 자, 그러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납기 후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 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아니죠. 제출할 수 있죠.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정신고는 지방세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가능한가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라고 했으니까 틀리겠죠. 제척기간 지나면 부과권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결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 자, 90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지 몰라요. 예, 그래 90일.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여기서 보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말이 틀린 거죠. 안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하면 90일, 만약에 90일 내에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지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안날로부터 90일이에요. 안날로부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 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 이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세율의 특례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럼 보면
밑에 이제 괄호치고 취득 물건은 지방세법 13조 제2항에 이게 이제 과밀억제권력에 대한 사항이에요. 예, 그다음에 주택은 제외한다. 이런 이제 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들이 밑에 이제 여러분들 정답 밑에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런 내용들. 첫 번째는 환매 등기. 환매라는 건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살 걸 전제로 하는 게 환매예요. 예. 그런 경우. 그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에서 뭐 1가구 1주택. 그다음에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합병. 이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은 적격합병이에요. 적격합병. 적격합병일 때는 그 양도라든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죠. 과세 이연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적격합병에 대해서는 이런 걸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번째가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10번째.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일일인 경우에 한정한 그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는 거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간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 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서 확정된 과세편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그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죠. 수정 신고니까 그 확정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 되겠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뭐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돌아가셨는데 장애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장애인의 어떤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가족이 그 장애인의 사망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는 걸 그 적극적으로 숨기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척 기간은 좀 더 길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여기도 이제 오타가 났네. 시효가 아니라 시효인데 시효는 납세 고지에 의해서 중단이 되고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 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이 된다. 예. 중단이라는 규정이 있죠. 자, 이제 11번 지방세 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에 과세 기준을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에 대한 매도인이 자동차세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매수인한테 해야 되겠죠. 매수인이 자기가 사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은 지가 하지 않은 건데 왜 매도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율의 변동 등을 조정이 필요하면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0%는 맞는데 가감이 아니라 초과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하게 알고 시험을 보는 사항이죠. 초과.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초과죠. 예, 그거는 좀 기억을 해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등록된 덤트럭, 뭐 믹스트럭,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 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당연하게 좀 느껴지죠.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실상 사용자, 그다음에 연장자의 순서로.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상 사용자의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속 지분이 높은 거, 민법상의 상속 지분, 그거는 저기 뽑으면 돼요. 예. 그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한테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장자한테 가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사실상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되는 게. 예.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가감 조정이 가능하죠. 50%.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 이거 똑같이 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방세법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거죠. 감면이라는 거는 그 이상 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방세법 어쩌고저쩌고에 따라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다. 뭐 그렇겠다. 특별징수라는 건 원천징수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번.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온 것. 첫 번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납기는 다르죠. 토지 같은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다음에 건축물은 7월이죠. 7월 16일부터 30일. 일단 틀린 거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납부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의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자, 여기서 그 위탁자가 자기가 맡겨놓은 물건에 대해서 수탁자한테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자의 어떤 납세 의무가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제3자니까 여기는. 수탁자하고 위탁자는 위탁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 사람이 얘한테 이걸 넘겨버리게 되면 여기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되는데 고지된 후라는 게 문제예요. 얘한테 고지가 된 후에 내가 이제 받을 재산이 있으면 그 고지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그게 싫으니까 이 재산을 이쪽으로 넘겨버린다. 그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고지된 후에도 물적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지가 안 됐다면 이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고지가 되면 없어지지 않는다.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예, 맞겠네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950만 원인 경우에 950일 때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재산세의 분납을 보면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그다음에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하는 거고, 그다음에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반반씩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900만 원일 때는 500만 원을 초과하니까 반반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 900만 원의 반이라면 450만 원이 되겠지, 그죠? 예, 여기서 이제 틀린 내용이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렇지 하고 넘어갔다면 좀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950이면 분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건 뭐 600만 원을 내건 상관이 없지 않나. 근데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이 안 됐을 때는 250만 원 먼저 내고 나머지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반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지방세 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지방교육세네요. 지방교육세는 이제 그 지방세에 대한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 거기에 이제 붙이는 게 이제 지방교육세인데 각각의 세율이 좀 다르죠.
지방세법 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에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서 그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데 단 자동차는 제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해당 세액의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에 들어가서 안 되겠죠. 예. 세율에는 들어가요. 세율에. 근데 세액에는. 근데 그 가산세를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거기다 세율을 적용하냐? 그건 아니죠. 예. 이 과세 표준의 말이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초과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방교육세에 대한 사항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뭐 20%, 그다음에 레저세 40%, 그다음에 이제 담배소비세가 예전에 이제 50%였는데 그 43.9%인가? 뭐 이렇게 이제 됐죠. 예.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 세율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담배소비세에 대한 그 세율은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마 좀 이제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보신 분이라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회사의 정리, 특별 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록은 제외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 높은 금액으로 가죠. 그다음에 이제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 유예기간 종료, 취소,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자체에 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은 이것도 마찬가지 포함을 하죠. 그죠? 제척 기간이 지나도 포함을 한다. 밑에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 놓은 사항에서 보면 답안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광역권, 어권, 그다음에 외국인 취득에 대한 과세 대상, 그다음에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것, 그다음에 연세제배에 대한 등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지역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역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광역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안 분할한다. 맞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직접 수력 발전, 양수 발전 제외죠. 예, 포함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괄호 있는 내용을 빼버리면 맞는 내용인데 그 괄호 때문에 틀린 거죠. 그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와 그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 이거 납부 방법 지역자원 시설세 즉 특정 자원분 그다음에 특정 시설분에 대한 그 신고 납부 방법은 납부 방법은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고 소방분에 대한 그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하죠? 여기서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하죠. 그러니까 두 개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법 109조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비과세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자, 17번
지방세 법령상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에 월 평균 담배 소비세 납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장부에 적지 않은,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뭐 두 가지가 있죠. 예. 원래는 장부에 적어야 돼요. 장부에 적어야 되는데 해설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밑에 해설을 보시면 새로 이제 사업을 개시한, 즉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 개시 후 1년 경과되지 않은 수입 판매업자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직전 연도에 월 평균 담배 소비세 납부액이 5억 원 이하인 수입 판매업자 같은 경우는 판매처에 대한 기록은 굳이 할 필요 없다. 요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어야 되는 사항들이 밑에 수입 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될 사항. 첫 번째, 반출되는 것, 들어오는 품종 뭐 당연히 적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는지 당연히 적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관되는 담배 장소, 뭐 회실 멸실, 보호세 구역 내 뭐 소비된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적어야 돼요. 근데 사업 개시되고 1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반출, 즉 내보냈느냐, 그것까지는 적을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예. 조금 어렸을 것 같아. 예, 이 정도는. 자, 그다음 이제 18번 조세특례 제한법이죠. 조세특례 제한법의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 사항들을 일일이 다 공부를, 지방세 특례 제한법만 가지고도 시험을 뭐 40문제, 50문제 충분히 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있죠. 총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 뭐 사회복지에 대한 사항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는 제 생각에 볼 필요는 없어요. 예. 버리는 파트죠. 버리는 파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조례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이니까 이건 총칙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그 대통령을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감면을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 기본법 어쩌고저쩌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정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하는데 지방세 특례법이라든가 특례법의 위임에 거친 사항, 이거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제 틀린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13조 및 28조 2항에 따른 중과세 배제를 통한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다. 그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야 되고, 장은 정비 결과를 행안부장한테 이제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레저세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41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한다면 맞겠네요. 이걸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 납부하고, 그 외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는 100분의 20을 신고 납부한다. 이 100분의 80과 100분의 20은 여러분들은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이제 해설을 좀 보세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 승마 투표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와 그 외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 납부한다. 다만 신설된 경우에 5년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80,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세표준의 승자, 승마 투표권의 당첨금 금품 총액으로 하며, 그다음에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발매금 총액이죠, 당첨금이 아니라, 그죠? 발매한 금액의 총액이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그다음에 세율의 조정, 100분의 50의 범위 가감 조정, 그런 얘기는 없어요, 레저세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그걸 안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레저세 100분의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는 30%까지예요. 3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있어요. 자동차세 50% 초과예요. 가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개인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외 나머지는 다 50% 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부분만 좀 기억을 해놓고 나머지 50%다 이렇게 기억하면 우리 더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0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것도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특례 제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잘 몰라요. 여기 시험에 대한 답안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취득세가 면제된다. 면제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 추징이죠, 추징. 취득세 추징에 대한 것. 답안을 좀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 대상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22년 12월 31일까지 배제를 하는데 취득세 면제된 취득세를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을 한다. 첫 번째 5년 이내에 수익 사업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미만의 상태에서 직여나 다른데 넘겨줘 버리는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틀린 거죠. 두 번에 2번에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 사업에 사용한 이제 5년이죠. 5년. 5년 내에 수익 사업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3년이면 5년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네.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해설을 이제 좀 봐서 알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충실히 하고 차분히 했던 분들이라면 80점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 이제 패턴에 따라서 좀 그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쉽게 좀 접근을 했을 수 있고 시간이 좀 촉박했던 분들이라면 좀 어려웠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그 노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어떤 그 대가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운도 있는 거니까 시험이 그렇죠. 그동안에 했던 그런 그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자, 고생했습니다.